상스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서린의 얼굴 앞에서 울렸습니다. 하인들조차 고개를 돌렸죠. 몰락한 선비 집안 며느리에게 그 누구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엌 어멈이 찬밥 한 덩이를 내밀었죠. 저 미련한 노인네가 마님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못 본 척해 괜히 우리까지 사달란다고. 하인들이 수근거렸죠.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정확히 3년 뒤 온 조선이 그녀의 이름 석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경상도 산청의 이름난 약재 상인 백운각의 넓은 뒷뜰을 사정없이 훑고 지나가며 마른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이 백운각이라는 곳은 산청 읍내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거상의 저택으로서 소슬 때문에 높이가 장정의 키를 2배는 넘겼고 안채와 바깥채를 합하면 방이 30이 넘었으며 약방 창고에는 조선 팔도에서 올라온 약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 향기만으로도 코끝이 얼얼할 정도였습니다. 이곳의 주인인 강씨 부인의 섰을. 퍼런 눈빛은 마치 잘 벼려진 작두날처럼 며느리 서린의 가느다란 뒷덜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거친 멍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앞에는 장차 왕실로 올라갈 진상품인 귀한 금사초가 바구니마다 수북하게 쌓여 있었는데 가느다란 줄기가 마치 금실처럼 빛난다 하여 붙여진 그 이름만큼이나 잎사귀 하나에 쌀 한 가마니 값이 나간다는 말이 도는 천하의 명약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물쩍거리지 말고 똑바로 하거라. 내년이 그게 어떤 물건인 줄 알고 감히 손을 그따위로 놀리느냐. 그 칼날 같은 목소리는 마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서린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으며 몰락한 선비 집안에서 지참금 한 푼 없이 시집 온 서린에게 이 화려한 기와집은 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서린이 이 집에 들어온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시어머니의 눈 밖에 난 며느리에게 허락된 것이라곤 바깥에 구석에 다 쓰러져가는 골방 한 칸과 하루 2끼의 찬밥뿐이었으며 다른 며느리들이 비단 치마를 두르고 안채를 오갈 때에도 서린은 무명 치마에 맨발로 뒷마당에 허드레시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특히 진상품을 다루는 날이면 강씨 부인의 감시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서린의 어깨 너머에서 매의 눈으로 손놀림 하나하나를 지켜보았고 숨소리가 거칠어지기만 해도 호통이 날아왔습니다. 서린은 차라리 산청 뒷산에서 나무를 하는 나무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백 번은 했지만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유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버텨라 서린아, 내가 버티면 언젠가 그 집에도 봄이 온다. 어머니의 말씀을 되뇌며 하루하루를 이 악물고 살아왔건만 봄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늘도 서린의 앞에는 긴장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긴장감에 바짝 마른 입술을 깨물며 금사초의 이물질을 솎아내려 애썼지만 자꾸만 떨려오는 손가락은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으며 그때였습니다. 찌익 하고 불길한 소리가 적막한 뒷뜰에 울려 퍼졌으며 서린의 손끝이 미끄러지는 찰나에 금사초의 푸른 잎사귀 하나가 처참하게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린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리며 온몸에 피가 발끝으로 쏟아지는 기분이 들었으며 그녀가 채 입을 떼기도 전에 강씨 부인의 서리빨 같은 불호령이 뒷뜰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내년이 우리 가문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하였구나. 그 기세에 눌린 서린은 휘청거리다
그만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바닥이 거친 모래에 긁히며 화끈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품속에서 들려온 불길한 소리였으며 비쭉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러지는 소리가 서린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서린의 유일한 혼수품이자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동백기름이 은은하게 밴 대나무 참빗이었으며 흙바닥으로 툭 떨어진 참빗은 무참하게 두 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서린의 서러운 눈물이 툭툭 떨어졌으며 강씨 부인은 콧방귀를 뀌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까진 몽둥이 같은 빛 하나 부러진 게 대수냐. 당장 일어나서 찢어진 금사초 값이나 어떻게 할지 생각하거라.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발소리가 멀어지자 서리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조각난 참빗을 부여잡고 왈칵 울음을 터뜨렸으며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이 쪼개진 나무 조각과 무엇이 다를까 싶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빗은 친정어머니가 시집 보내는 날 새벽에 딸의 머리를 빗겨주시며 눈물로 건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눈에 맺혔던 이슬 같은 눈물방울이 떠올랐고 서리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이 빗을 품에 안고 잠을 청했으며 울고 싶을 때마다 이 빗의 살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어머니의 체온을 느꼈었습니다. 그런 빗이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마치 친정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처럼 서리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린의 낮은 흐느낌이 가을바람을 타고 담장 너머로 흩어지던 그때였습니다. 흙담장 위로 낯선 그림자 하나가 아주 길고 느릿하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으며 서린의 떨리는 어깨 위로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담장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서린의 비참한 뒷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담장 위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의 끝이 서린의 젖은 버선 코에 닿을 듯 일렁이며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 정체는 거창한 자객도 아니요. 무서운 귀신도 아닌 백운각의 무너진 담벼락 구멍 사이로 까만 머리카락을 삐죽이 매민 7살 배기 꼬마 묘진이었습니다. 아이는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얼굴에는 시커먼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두 눈빛만은 깊은 산속 옹달샘에 비친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아짐에 고만 우시소 눈물 떨어지면 약초 맛이 써진답니다. 앳된 목소리였으나 그 속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네 같은 기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매치마로 급히 눈물을 훔치고는 고개를 번쩍 들어 담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묘지는 마치 제 집 안방이라도 되는 양 낡은 담장을 가볍게 훌쩍 뛰어넘어 서린의 코앞에 털썩 쪼그려 앉았으며 투그하고 바닥에 닿는 아이의 낡은 집신 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작게 울려 퍼졌지요. 가까이서 본 아이의 모습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팔뚝은 참새의 다리처럼 앙상했고 광대뼈가 두드러진 볼에는 바람에 튼 자국이 갈빗대처럼 갈라져 있었지만 그런 초라한 행색과는 정반대로 아이의 눈동자에는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맑은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코를 킁킁거리며 허공의 냄새를 맡더니 서린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에 꼭 쥐고 있던 조각난 참빗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참빗에서 아주 오래된 동백기름 냄새가 나네에 아짐에 울지만 말고 그 빛을 오늘 밤 달빛에 널어 말리시소. 서리는 어안이 벙벙하여 갈라진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쪼개진 빛을 달빛에 말리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묘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뒤로 젖혀 검푸른 밤하늘을 무심하게 올려다보았으며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는 소신선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달무리가 져서 이슬이 억수로 무겁겠네. 나무는 차가운 물을 먹어야 낭창낭창해지는 법이라예.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철부지의 투정이라기엔 자연의 섭리를 꿰뚫는 도사의 가르침과도 같아 서리는 순간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가을. 이슬이 나무의 결을 살려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그 기묘한 이야기가 서린의 얼어붙은 가슴 한 구석을 찌릿하게 건드렸던 것이지요. 서린은 이 아이가 누구인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그 깊고 맑은 눈동자에 압도되어 서러움마저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서린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이 이른 밤에 혼자서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묘지는 대답 대신 씩 웃더니 바닥에 떨어진 금사초 잎사귀 하나를 집어들고는 코에 갖다 대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것 참 좋은 냄새네. 근디 이 풀한테 쇠를 대면 안 되는디. 이 풀은 차가운 걸 좋아하는 성질이거든요. 서리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백운각에서 가장 깊이 감추고 있는 비밀인 쇠칼 사용의 실체를 이 어린아이가 약초의 냄새만으로 간파한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서린이 다시 물으려 하자 묘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묘지는 서린을 향해 하얀 이를 드러내며 싱긋 웃어 보이더니 바람에 흩날리는 겨불처럼 사뿐히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스르르 풀섭풀 스치는 소리만 남긴 채 아이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텅 빈 담장 밑에는 차가운 달빛만이 고요하게 내려앉아 서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린은 멍하니 아이가 사라진 담벼락을 바라보다가 가슴 속에 품은 반쪽짜리 찬빛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으며 부러진 나무 조각일 뿐인데 아이의 말을 들은 뒤로는 왠지 모를 온기가 가슴을 타고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서리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이가 남기고 간 기이한 말들을 곱씹으며 밤하늘에 걸린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말리라. 그 말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서리는 알 수 없었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 중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것이 바로 그 아이와의 만남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듣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도 서러웠고 어머니의 유품인 찬빛이 두 동강 난 것도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지만 그 모든 비참함 속에서도 아이의 맑은 눈동자만은 한 줄기 달빛처럼 서린의 마음 속에 들어와 박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대로 정말 이 부러진 빛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으나 이미 서린의 마음은 그 묘한 이끌림에 몸을 맡기고 있었으며 그녀는 조각난 찬빛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은 채 한참 동안이나 자리를 뜨지 못하고 멍하니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린은 무언가에 홀린 듯 처소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으며 백운각의 너른 마당에는 이미 짙은 어둠이 깔려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고 처마 끝에 걸린 풍경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오직 서린의 거친 숨소리와 집신이 바닥을 긁는 서걱서걱 소리만이 밤 공기를 갈랐으며 서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촛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아이의 말을 수백 번이고 다시 되새겼습니다. 달무리가 져서 이슬이 무겁다 하였느냐. 그 정체 모를 꼬마 묘진이 남기고 간 말들은 마치 주술처럼 서린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평소 같으면 미친 이의 헛소리라 치부했을 터이나 절망의 끝자락에서 만난 그 맑은 눈빛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으며
서리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뒤뜰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살결이 아려왔지만 서리는 정성스럽게 반으로 쪼개진 찬빛을 꺼내어 장독대 위에 정갈하게 올려두었습니다. 백운각의 뒤뜰은 낮에는 약초를 말리는 작업장이었으나 밤이 되면 고요하고 서늘한 별천지로 변했습니다. 장독대가 일렬로 늘어선 흙담장 아래에는 억새풀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고 그 너머로 산청의 검푸른 산자락이 밤하늘과 하나가 되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찬빛을 장독대 위에 올려놓으며 마치 제사상에 정화수를 올리듯이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기도를 드리듯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어머니, 이 미련한 딸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믿어보려 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아이의 말대로 달 주변으로 뿌연 달무리가 넓게 퍼져 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밤새도록 그 찬빛을 지켜보았습니다. 밤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서리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쪼개진 빛 조각을 달빛에 말린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서린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남은 하나의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물건이 산산조각이 난 이 마당에 서린에게 남은 것이라곤 그 정체 모를 아이의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서린은 자신에게 읊조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헛된 일이라 해도 어차피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자정이 넘어가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 하늘에서 내린 차가운 밤이슬이 찬빛에 대나무 결 사이사이로 스며들고 빛에 배어있던 오래된 동백기름이 이슬과 만나 오묘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스스쓱 바람이 불 때마다 달빛이 찬빛 위로 부서져 내렸고 평범했던 대나무 빛은 마치 은가루를 뿌린 듯 신비로운 은빛을 띠며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넋을 잃고 그 광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슬이 스며들수록 대나무의 마른 결은 마치 갓 잘라낸 생나무처럼 촉촉하게 되살아났고 쪼개진 단면조차 이슬을 머금으며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으며 그 사이사이에 배어있던 동백기름이 이슬과 만나 얇고 고운 막을 형성하자 찬빛은 흡사 옥돌처럼 매끄럽고도 단단한 질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찬빛의 빗살이 아주 미세하게 잉잉하고 울림을 내었는데 그것은 마치 대나무가 스스로 노래를 부르는 듯한 소리였고 서린의 눈시울이 젖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보잘것없는 빛이 달빛과 이슬과 바람의 손길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으며 그 모습이 마치 모진 세월에 짓눌려온 자기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새벽 딸기 울 무렵 찬빛은 쪼개지기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면서도 놀랍도록 부드러운 탄력을 머금은 물건으로 완전히 변모해 있었으며 서린이 차가운 이슬을 흠뻑 머금고 은빛으로 빛나는 찬빛을 손에 쥐는 순간 앞마당 쪽에서 터벅터벅 다급하게 달려오는 하인의 집신 발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새벽의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서린의 심장을 세차게 요동치게 만들었고 그녀는 혹여 누군가에게 이 신비로운 광경을 들킬까 하여 서둘러 찬빛을 품속 깊이 감추었으며 하인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서린의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차가운 이슬에 젖어 축 처진 치맛자락을 다급히 말아주며 굳게 닫힌 문 밖의 동태를 살폈고
이 이른 새벽에 누가 어찌하여 자신을 이토록 급히 찾는 것인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으나 이미 그녀의 작은 손안에 쥐어진 찬빛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비로운 생명력을 뿜어내며 서린의 온몸으로 짜릿한 전율을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가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린이 문 밖의 동태를 살피며 숨을 죽인 찰나 백운각의 거대한 소슬 때문이 쾅 하고 천둥 치듯 열리는 소리가 온 집안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으며 감찰 상궁마마 납시오 하는 군졸들의 서슬 퍼런 외침이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자 안방에서 버선발로 뛰쳐나온 시어머니 강씨 부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마당 한복판에 엎드려 바닥을 기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엄숙한 가마의 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왕실 내의원의 약제를 총괄하는 권력자이자 키끌 하나 용납지 않는 냉혹함으로 악명 높은 감찰 상궁이 매서운 눈초리로 백운각의 구석구석을 훑어내렸고 강씨 부인은 어깨를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며 엎드린 채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약속한 진상 기한이 내일이었으나 하루를 앞당겨 불시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내의원의 감찰 상궁이 예고 없이 방문한다는 것은 이미 무언가 의심을 품고 있다는 뜻이었으며 강씨 부인은 그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쇠칼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단순한 약재 불량이 아니라 왕실에 대한 기만 행위로 다스려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강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남편이 끌려가던 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녀는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으나 바닥에 닿은 이마가 땀에 젖어가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진상할 금사초의 준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끝냈는가. 상궁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찢어발기자 강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누르며 예, 마마 석 달 열흘을 하루같이 정성을 다해 준비했사옵니다 라고 답하며 일꾼들에게 다급하게 손짓을 보냈으며 4명의 장정이 낑낑대며 마당 한가운데로 옮겨놓은 커다란 나무 괴짝 2개가 바닥에 닿으며 쿵 하는 묵직한 소리를 내자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서리는 2 손을 꽉 쥔 채 이 숨 막히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상궁의 턱짓에 나인이 쇠장식을 덧댄 괴짝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듯 고요한 마당에는 오직 강씨 부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으며 모두의 시선이 괴짝으로 집중된 찰나였습니다. 서리는 기둥 뒤에서 손톱이 살 속에 파고들 정도로 2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품속에서는 간밤에 달빛을 머금은 찬빛이 미지근한 온기를 뿜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집안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직감만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지요. 나인이 뚜껑에 손을 얹는 순간 강씨 부인의 손가락이 눈에 띄게 경련을 일으켰고 그 모습을 본 서린의 가슴도 덩달아 쪼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나인의 손에 의해 괴짝의 뚜껑이 삐걱하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열렸으나 그 안을 들여다본 감찰 상궁의 미간이 무섭게 찌푸려지며 눈매가 가늘게 떨렸고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본 강씨 부인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바닥에 이마를 박고 부들부들 떨었으며 상궁이 괴짝 안에 약초를 거칠게 휘젓자 바스락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검게 타들어간 듯 거무스름한 빛깔의 금사초 끝자락이 나인의 손에 들려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진정 왕실에 올릴 금사초란 말이냐. 상궁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상궁은 괴짝에서 약초를 한 움큼 더 꺼내어 코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더욱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약초에서 풍겨 나오는 것은 금사초 특유의 청량한 향기가 아니라 쇠의 냉기가 약초의 생기를 죽여버린 뒤에 남은 쾌쾌하고 썩은 듯한 냄새였으며 그것은 백운각의 몰락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와도 같았습니다. 상궁은 약초를 바닥에 내던지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래서 내의원에서 보내는 약재마다 효험이 점점 떨어진 것이었구나. 근본부터 속이고 있었던 개야. 서리는 눈을 질끈 감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감찰 상궁의 눈에서 불꽃이 튀며 당장 가주를 끌어내고 모든 창고를 봉쇄하라는 서슬퍼런 명이 떨어지자마자 군졸들이 일제히 칼자루를 잡으며 챙그랑하는 금소금을 내뱉었고 서리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발을 떼려 했으나 다리가 후들거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으며 마당 한가운데서는 강씨 부인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상궁의 냉혹한 꾸짖음이 뒤섞여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품속의 찬빛을 꽉 움켜쥐며 생각했습니다. 이 빛이 무언가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아직은 그 생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린 자신도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이 빛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확신만은 분명했습니다. 감찰 상궁의 서리빨 같은 시선이 기둥 뒤를 향해 화살처럼 꽂히려는 찰나 그녀의 손이 괴짝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으며 그 안에서 한 움큼 쥐어나온 것은 누렇게 뜬 채 결이 다 망가진 금사초 덩어리였습니다. 상궁의 미간은 이미 분노로 인해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약초들은 마른 집단처럼 힘없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날리는 약초 조각들이 강씨 부인의 머리 위로 비처럼 쏟아졌고 그녀는 혼비백산하여 차가운 돌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그 금사초는 산청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 올린 것이온데. 상궁이 강씨 부인의 말을 단칼에 자르며 바닥에 떨어진 약초 하나를 비단신 발끝으로 툭 찼습니다. 본디 금사초라는 것은 성질이 예민하여 쇠붙이가 조금이라도 닿으면 그 인맥이 갈라지고 기운이 죽어 약효가 반감되는 법이거늘 헌데 이 약초의 끝을 보아라. 쇠칼로 억지로 다듬어 결이 다 찢어지고 뻣뻣해지지 않았느냐. 상궁은 약초를 들어 올려 햇살에 비추었습니다. 맑은 빛 아래서 금사초의 끝자락에 새겨진 날카로운 쇠의 자국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그것은 나무 도구로 빗었을 때 나오는 부드러운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상궁은 약초의 단면을 나인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제대로 된 금사초는 빗겨낸 자리가 옥처럼 매끄러워야 하거늘. 이 자국은 쇠가 남긴 것이 분명하다. 나무빗으로는 절대 이런 각이 생기지 않는 법이니라. 나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괴짝 안에 다른 약초들도 확인하자 하나같이 같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상궁의 얼굴은 더욱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상궁의 고함 소리에 백운각의 노복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렸고 마당에는 오직 서늘한 바람 소리와 강씨 부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상궁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흩어진 약초를 짓밟으며 다시금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거친 독초를 내의원에 드리려 하다니 이는 전하를 능멸하는 행위요. 나아가 조정을 기만하는 짓이다. 당장 백운각의 현판을 내리고 인연을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라.
상궁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군졸들이 거친 발소리를 내며 창을 비껴들고 강씨 부인을 향해 좁혀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운각의 일꾼들과 안채에서 뛰쳐나온 며느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마당 구석구석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고 평화롭던 백운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금사초는 그 성질이 워낙 억세고 질겨서 오직 나무로 된 도구로만 결을 빗어 내려야 그 온전한 약성을 보존할 수 있었으나 시중의 평범한 나무빗으로는 도저히 그 억센 기운을 감당하지 못해 부러지기 일쑤였고 이에 눈이 먼 강씨 부인은 남들 몰래 날카로운 쇠칼을 사용하여 약초를 다듬어 왔던 것입니다. 그 치부가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드러나자 강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30년 전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던 그날의 함성 소리가 지금 이 마당의 군졸들의 발소리와 겹쳐 들렸고 그녀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대신 자신이 끌려갈 차례였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가문 전체가 끝장날 판이었습니다. 멸문지화라는 무서운 단어가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고 그녀의 화려했던 비단 치마는 이미 흙먼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군졸들의 그림자가 그녀 위로 드리워지자 강씨 부인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바닥을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마 제발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저희 집안이 대대로 일궈온 백운각이옵니다. 그러나 상궁의 눈빛에는 한 줌의 자비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마당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하의 옥체를 해하려 한 죄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다다. 더는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당장 압송하라. 군졸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강씨 부인은 관하로 끌려가지 않으려 있는 힘을 다해 버텼으나 여인의 힘으로 건장한 군졸들을 이겨낼 수는 없었고 결국 모든 기력을 소진한 그녀는 맥이 탁 풀린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마당 한 구석에 흩어진 검게 변한 약초들이었으며 그녀의 고개가 힘없이 꺾이며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대는 순간 쿵 하는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백운각의 영광이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았습니다. 흙먼지가 입안으로 까칠하게 씹히고 이마에서는 열기가 치밀었으나 강씨 부인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마치 안개가 낀 듯 뿌옇게 흐려지더니 이내 시공간이 뒤틀리며 30년 전에 참혹했던 현장으로 그녀를 거세게 끌어당겼으며 귀를 울리는 이명 소리와 함께 과거의 환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30년 전의 백운각은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작고 어설펐으며 당시가 시집온 며느리였던 강씨 부인은 왕실에 올릴 진상약재를 건조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아 밤낮으로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지금의 설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긴장 속에 살았고 남편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찰나의 방심이 화근이었고 장마 끝에 찾아온 습기를 미처 다스리지 못한 탓에 귀한 약초 끝에 하얀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말았으니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문의 명운을 끊어놓는 대역죄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조정의 서슬 퍼런 칼날이 백운각을 덮쳤고
의금부 나졸들의 거친 함성과 쇠사슬이 바닥을 끄는 소리가 평화롭던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시 당주였던 그녀의 남편은 며느리의 실수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갔으며 강씨 부인은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문은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했고 가솔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기나긴 옥고 끝에 돌아온 남편은 예전에 당당하던 기계는 온데간데 없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고운 살결에 깊은 주름이 새겨지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돌아온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힘없이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가 오히려 강씨 부인의 가슴을 만갈래로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잘못이 아니다. 이 집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을 뿐이야 라고 위로했지요. 그 한마디가 강씨 부인에게는 1000번의 꾸짖음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용서할수록 강씨 부인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온 남편을 부둥켜 안고 밤을 지새우던 그날, 강씨 부인은 자신의 심장에 지독한 맹세의 칼날을 새겨 넣었습니다. 다시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약재의 흠집 하나 남기지 않으리라. 그날 이후 강씨 부인은 스스로 귀신이 되기를 자처하며 며느리들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고 매섭게 굴었으며 그것은 타인을 향한 표독함이 아니라 다시는 그날의 참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상처투성이의 방어기제이자 가문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약초를 다루는 며느리의 손끝에서 조금이라도 떨림이 보이면 그녀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창고의 습기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밤을 새워 약초를 뒤집고 또 뒤집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강박이 더욱 심해져서 첫째와 둘째,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지참금 한 푼 없이 들어온 막내 며느리 설이는 그 모든 압박의 끝자락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끔찍한 과거의 환영에서 퍼뜩 깨어난 강씨 부인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흙먼지로 범벅이 된 비참한 안색을 들어 올려 상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상궁의 비단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부여잡았고 그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절박함이 서려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마 제발 하루만 단 하루만 시간을 주시옵소서.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완벽한 금사초를 대령하겠사옵니다. 그녀의 처절한 절규는 적막한 백운강 마당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으며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바닥을 기는 그녀의 모습의 주변을 에워싼 군졸들조차 잠시 멈칫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이대로 끌려간다면 백운각의 이름은 영원히 더럽혀질 것이며 소첩은 죽어서도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사옵니다. 단 하루만 기회를 주신다면 전하의 옥체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는 약재를 바치고 그 후에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갈라졌으나 그 안에는 가문을 지키고자 하는 광기 어린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상궁은 불쾌한 듯 눈살을 찌푸리며 자신의 치맛자락을 더럽히는 강씨 부인의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쳤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강씨 부인은 다시 땅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상궁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엎드린 여인을 내려다보았으며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마치 죄인의 목을 겨눈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고
서리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이 광경을 지켜보며 품속의 찬빛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침내 상궁의 얇은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백운각의 명성이 이토록 추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니 가련하기 짝이 없구나. 내 정성이 가상에서가 아니라 전하께 올릴 약재의 귀함을 생각하여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것이니 명심하라. 상궁은 소매를 휘저으며 뒤로 물러났고 군졸들에게 거두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진시까지다. 그때까지도 완벽한 금사초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땐 내 목숨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씨를 말릴 것이니 그리 알라. 상궁의 서늘한 선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녀는 차갑게 돌아서서 대문을 향해 걸어갔으며 그 뒤를 따르는 나졸들의 발소리가 백운각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강씨 부인은 흙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꼈으나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 아니라 사투를 앞둔 짐승의 마지막 울음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고 백운각의 모든 운명은 내일 아침 진시를 가리키는 태양의 높이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마당에 깔린 정적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사람들의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흙바닥에 박았던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땅바닥을 짚고 일어나며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창고 문을 부수어서라도 안에 있는 모든 나무 빗과 대나무 칼을 가져오너라. 하나도 남김없이 이 마당으로 쏟아부어야 한다. 강씨 부인의 섰을 퍼런 호령에 넋을 놓고 있던 머슴들과 일꾼들이 자지러지며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육중한 창고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고 그 안에서 수백 개의 나무 빗과 대나무 도구들이 가마니째로 쏟아져 나왔어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횃불이 여러 개 세워졌으며 붉은 불꽃이 일렁일 때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귀신처럼 벽면에 일렁였습니다. 강씨 부인은 아직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가장 크고 단단한 박달나무 빗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자 가업의 상징인 억센 금사초 무더기가 놓여 있었지요. 밤을 새워서라도 이놈들을 부드럽게 빗어내야 한다. 결을 하나라도 살려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할 것이야. 그녀는 금사초 한 움큼을 움켜쥐고는 있는 힘껏 나무 빗을 내리눌러 빗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각툭 하는 소리가 적막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초가 다듬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단단하기로 소문난 박달나무 빗살이 허망하게 부러져 나가는 소리였어요. 쇠붙이보다도 질기고 억센 금사초의 결은 일반적인 나무 도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러진 빗을 내던지고 다시 대나무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해야 한다. 그녀의 손마디는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고 약초를 움켜쥔 손바닥에서는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겁에 질린 채 빗을 하나씩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돕겠습니다. 그들은 손끝이 다 부르트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약초를 빗어 내렸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대나무 빗 3개를 연달아 부러뜨린 뒤 결국 두 손으로 약초를 비벼보기까지 했으나 금사초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둘째 며느리는 소립처럼 빳빳한 금사초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읊조렸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둘째 며느리의 앞에 섰습니다. 입 다물거라 안 된다는 소리를 내 앞에서 꺼내지 말아 되게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든. 그녀의 목소리는 위험이라기보다 광기에 가까웠고 핏발이 선 두 눈에는 정상적인 판단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씨 부인은 빚이 안 되면 맨손으로라도 해야 한다며 약초를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문지르기 시작했으나 금사초의 날카로운 결이 그녀의 살갗을 사정없이 긁었고 곧 손바닥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나무 빗살은 약초에 닿는 족족 비명을 지르며 튕겨나갔고 대나무 칼은 금사초의 겉껍질조차 긁어내지 못한 채 무디게 마모되었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힘을 주어 빗으려 할수록 귀한 금사초의 결이 흉하게 뜯겨나가며 바닥으로 맥없이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당에는 망가진 금사초 조각들과 부러진 나무 조각들이 무덤처럼 쌓여갔으며 사람들의 절망도 그 높이만큼 깊어졌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차가운 밤바람은 백운각의 몰락을 재촉하듯 윙윙거리며 마당을 휘감았지요. 어느덧 자정이 넘은 시각마당을 가득 채웠던 수백 개의 나무빗은 대부분 부러져 쓸모없는 나무 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꾼들은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며느리들은 쓰라린 손을 붙잡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늙은 머슴이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다시 쇠칼을 쓰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으나 강씨 부인은 상궁이 이미 쇠칼 자국을 간파했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악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쇠칼을 다시 쓰면 우리는 기만의 죄가 아니라 고의의 죄가 되는 것이다. 그건 곧 모가지가 달아나는 일이야, 강씨. 부인의 쇠소리 같은 한마디에 머슴은 입을 다물었고 마당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물에 담가보면 어떻겠습니까? 물에 불리면 결이 부드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했지만 강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금사초는 물에 닿으면 약성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보았고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금사초는 끝내 사람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마지막 남은 대나무 칼마저 빠디득 소리를 내며 두 동강이 나자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뒹굴고 있는 이제는 한 줌도 남지 않은 온전한 금사초 무더기에 머물렀어요. 100년 동안 이어져 온 백운각의 명운이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끊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강씨 부인은 두 손을 힘없이 늘어뜨린 채 멍하니 검은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깊은 수렁과도 같은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씨 부인이 마지막 희망처럼 움켜쥐고 있던 이 집안에 유일하게 남은 가장 길고 아름다운 금사초 한 줄기가 툭 소리를 내며 허무하게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백운각의 심장이 멈추는 소리처럼 들렸으며 강씨 부인의 탁한 눈동자에서는 참아왔던 절망의 눈물이 뺨을 타고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서리는 기둥 뒤에 숨어 시어머니의 처절한 무너짐을 지켜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자신을 벌레 보듯 하며 서리빨 같은 기세로 몰아세우던 시어머니였지만 가문을 살리고자 하는 저 피맺힌 절규 앞에서는 묘한 연민이 솟구쳤습니다. 부러진 나무 빗들과 바닥에 흩어진 금사초 조각들을 바라보던 그 순간 서린의 머릿속에 벼락처럼 한 가지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밤은 달무리가 져서 이슬이 억수로 무겁겠네.
나무는 차가운 물을 먹어야 낭창낭창해지는 법이라에. 꼬마 묘진의 엉뚱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서리는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운가게 장인들은 금사초를 다스리기 위해 더 날카로운 쇠칼을 갈고 더 강한 힘으로 내리눌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사초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억센 금사초를 부드럽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나 날카로운 쇠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음기와 밤이슬을 흠뻑 머금어 부드러움과 탄력을 동시에 지닌 도구 바로 자신이 지난밤 달빛 아래 두었던 그 반쪽짜리 참빛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서리는 품속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헝겊에 싸둔 참빛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묵직하면서도 매끄러운 촉감이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낡고 부러진 나무 조각에 불과했던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단단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지금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린의 마음속에서는 두 갈래의 생각이 격렬하게 맞부딪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참빛이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간절한 기대가 솟아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실패한다면 시어머니 대신 자신의 목이 달아날 것이라는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서리는 품속의 참빛을 어루만지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금껏 백운각에서 보낸 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추위에 떨어도 한 번도 불평을 내뱉지 않았던 것은 언젠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날이 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 밤이었습니다. 서리는 숨을 죽인 채 강씨 부인이 흐느끼며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오직 서늘한 달빛과 부러진 금사초의 잔해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시어머니가 30년 전 자신과 같은 처지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서슬 퍼런 눈빛 아래 감추어진 것이 아기가 아니라 공포였다는 것을 서리는 바닥에 흩어진 부러진 빛들을 보며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지참금 없이 시집와 구박을 받던 며느리였고, 사랑하는 남편이 끌려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겁에 질린 여인이었습니다. 서리는 자신과 시어머니 사이에 놓인 30년이라는 시간의 거리가 허물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 집에서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쏟아냈던 독설과 구박은 실은 자기 자신에게 향한 채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맹세가 다시는 실수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박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문득 자신이 이 참빛으로 가문을 구한다면 그것은 비단 백운각의 현판을 지키는 일만이 아니라 30년 동안 멈춰버린 시어머니의 시간도 다시 흐르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참빛을 품에 꼭 안은 채 치맛자락을 틀어주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품속의 참빛을 한 번 더 꺼내어 살펴보았습니다. 달빛과 이슬이 만들어낸 은은한 윤기가 아직도 빗살 사이에 서려 있었고, 그것을 만지는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빛이 금사초를 다스릴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녀는 나직이 입조리며 동쪽 하늘에 여명이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나긴 밤이
느릿느릿 흘러가는 동안 서리는 단 한 번도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품속의 찬빛만을 움켜쥔 채 창밖의 하늘을 응시하며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삼경이 지나자 뒤뜰에서 강씨 부인의 목 놓아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마 남편의 위패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이리라. 서리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품속의 찬빛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 빛이 금사초를 다스릴 수 있다면 저는 시어머니도 이 가문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안 된다면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를 생각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친정어머니가 이 빗을 건네주며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빗으로 내 머리를 빗으면 언제든 어미가 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라. 서리는 조용히 찬빗을 꺼내 자신의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이슬을 먹은 빗살이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갈 때 서리는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길이 닿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고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창살 틈으로 새벽의 첫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서리는 굳게 닫혀있던 방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창살 틈을 비집고 들어온 여명의 첫 빛이 서린의 충혈된 눈동자에 매섭게 내리꽂혔습니다. 밤새 단 한 번도 깜박이지 못한 눈꺼풀은 모래를 뿌린 듯 깔깔했고 손끝은 차가운 새벽 공기에 곱아 있었지요. 그러나 서리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진시가 되었음을 알리는 육중한 대문 소리가 백운각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기 때문입니다. 쿵쿵쿵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군졸들의 발소리는 흡사 저승사자의 걸음 재촉처럼 들려왔습니다. 나당 한가운데로 들어선 감찰. 상궁의 보랏빛 치맛자락이 아침 이슬을 머금어 서늘한 빛을 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4명의 군졸은 손에 커다란 도끼와 쇠사슬을 들고 있었으며 그 서슬퍼런 쇳소리가 마당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이미 넋이 나간 얼굴로 대청마루 끝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지요. 상궁은 마당 여기저기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부러진 대나무 빗들과 처참하게 지시겨진 금사초 무더기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도 경멸 어린 코웃음이 걸렸습니다. 보아하니 백운각의 명성도 이제는 끝이 난 모양이구나. 상궁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당 구석구석까지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하늘 높이 솟은 백운각의 현판을 가리키며 서늘하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가증스러운 현판을 도끼로 부수어라. 왕실을 기망하고 약조를 어긴 죄, 이 집안의 모든 자를 하옥시켜 멸문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안 됩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강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어내려왔으나 군졸들의 거친 손길에 밀려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군졸 하나가 어깨를 들썩이며 거대한 도끼를 치켜들었습니다. 도끼날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뜩이는 순간 기둥 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서린이 번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멈추어 주시옵소서. 서린의 외침은 쇳소리가 날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갈라지고 쉰 기운이 서려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결기만큼은 쇠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서린에게 쏠렸습니다. 도끼를 치켜든 군졸도 바닥에 엎드린 며느리들도 심지어 도끼를 내리치기 직전이었던 군졸조차 그 처절한 외침의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서린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탓에 충혈된 눈동자가 이글거렸고 이슬에 젖어 축축한 치마가
바람에 나부꼈으며 흙먼지가 묻은 얼굴 위로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두 발은 단단하게 마당 한가운데를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궁의 발치 앞에 먼지를 일으키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마마 제게 딱 반 시진 아니 일다경의 시간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억센 약초를 황금빛 명주실처럼 빗어 내어 백운각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겠사옵니다. 갑작스러운 설인의 난입에 강씨 부인은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년이 기어코 우리 가문을 2번 죽이려 드는구나. 당장 전연을 끌어내지 못할까. 시어머니의 독설이 쏟아졌지만 설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상궁의 신발 끝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상궁은 멈칫하며 설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 기백. 지참금 한 푼 없이 들어와 구박만 받던 막내 며느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궁은 도끼를 든 군조를 제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설인이라 하옵니다. 좋다 설인이라 하였느냐? 상궁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내년의 호원장담이 가상하니 딱 반 시즌의 시간을 주겠다. 허나 만약 그 짧은 시간 안에 기적을 보이지 못한다면 내 시어미 대신 내년의 목을 먼저 칠 것이다. 감히 왕실의 명을 놓고 장난을 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몸으로 직접 겪게 될 것이야. 그래도 하겠느냐? 받들겠사옵니다. 설인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소리가 잦아들고 오직 설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설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강씨 부인은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쳤습니다. 오냐 죽으려면 너 혼자 죽을 것이지 백운각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진흙탕에 처박는구나. 첫째 며느리가 어머니 작은 어멈을 말리셔야 합니다. 라고 다급히 말했으나 강씨 부인은 맥 빠진 목소리로 이미 상궁 마마의 허락이 떨어졌다.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읊조릴 뿐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차마 볼 수가 없다며 고개를 돌렸고 마당 구석의 머슴들은 저 막내 며느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설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원망 섞인 통곡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옷고름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설인은 헝겊에 겹겹이 쌓여있던 물건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 아래 반으로 쪼개진 은빛 찬빛이 허공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 빛살 사이사이에는 밤새 설인의 정성이 깃든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상궁의 눈썹이 움찔거렸고 군졸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설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쪼개진 찬빛을 금사초 뭉치 위로 가져갔습니다. 백운각에 100년 역사가 달린 아니, 설인 자신의 목숨이 걸린 최후의 빗질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설인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쪼개진 찬빛의 등 부분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오직 자신과 이 거친 금사초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위의 모든 소음을 지워내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 강씨 부인의 처절한 통곡 소리도 군졸들의 비웃음도 상궁의 매서운 눈초리조차 설인의 귓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바닥에 흩어진 금사초, 다발 중에서 가장 억세고 시커먼 껍질에 쌓인 놈 하나를 골라 잡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털처럼 빳빳하게 서 있었으며 도무지 사람의 손길을 허락하지 않을 것처럼 위세가 당당했지요. 상궁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나직하게 입조렸습니다. 그깟 나무 조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게냐. 그러나 서리는 대답 대신 찬빛을 약초의 뿌리 쪽에 살며시 가져다 대었습니다. 제발 바람의 아이가 준 지혜가 맞기를. 서리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손목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빛을 쓸어내렸습니다. 사악사가. 그 소리는 마치 이른 새벽 숲속에서 부는 바람이 대나무 잎사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처럼 맑고 경쾌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지요. 쇠칼로도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칼날을 무디게 만들던 그 억센 금사초가 반으로 쪼개진 대나무 참빛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마법처럼 스르륵 풀려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가운 밤이슬을 머금어 극도로 유연해진 참빛의 빗살은 약초의 결을 전혀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빗살 사이사이에 스며있던 동백기름이 기름칠한 것처럼 매끄럽게 금사초 특유의 독성과 거친 면을 완벽하게 다듬어냈지요. 서린의 손놀림이 빨라질수록 뻣뻣했던 잡초 뭉치 같던 금사초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황금빛 명주실처럼 유려한 자태를 뽐내며 바닥으로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상궁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서린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신과 경외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지요. 말도 안 된다. 저것은 분명 전설 속에서나 내려오던 금사초의 본 모습이 아니냐. 어찌 저런 보잘것없는 참빛 하나로 저 억센 풀을 길들인단 말이냐. 상궁은 수십 년간 내연에서 약재를 다뤄온 경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금사초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서에서만 읽어 알고 있었을 뿐 직접 눈으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서린의 손끝에서 태어나고 있는 이 황금빛 실은 바로 그 고서에 적혀 있던 전설 그 자체였습니다. 군졸들 역시 손에 쥐었던 창을 느슨하게 풀며 넋을 잃고 그 경이로운 광경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강씨 부인은 울음을 그치고 멍하니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린의 어깨가 일정한 리듬에 맞춰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황금빛 광채가 마당 가득 번져나갔지요. 서린은 이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앞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사초 내부에 보이지 않는 결을 따라가고 있었지요. 사악사각 사악사각. 마당에는 오직 서린이 빗질하는 이 경쾌하고 맑은 소리만이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가 서로의 등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다정하고도 깊은 몸짓이었지요. 거칠게 저항하던 금사초들도 서린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마치 순한 양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서린의 고운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은 어느덧 마당 한가운데를 지나 서린의 머리 위를 비추고 있었지요. 그녀의 옷소매는 이미 땀과 약초의 진액으로 젖어 있었으나 서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도는 점점 빨라져 이제는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휘황찬란한 잔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것 보아라, 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구나. 누군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서린의 발치에는 이미 한 섬은 좋게 넘을 법한 황금빛 실타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그것은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임금의 용포를 짜기 위해 수십 명의 장인이 매달려도 만들지 못했던 그 고귀한 실이 지금 몰락해가는
백운각의 마당에서 한 여인의 손에 의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상궁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황금 실 한 가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감촉은 구름처럼 가벼웠고 비단보다 부드러웠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신이 내린 솜씨야. 서린의 호흡이 거칠어지며 마지막 남은 금사초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찬빛을 내리그었습니다. 사각. 마지막 금사초 가닥이 서린의 손끝을 떠나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황금실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눈부신 궤적을 그리며 허공을 수놓았지요. 서린의 이마에 맺혀 있던 커다란 땀방울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지막 남은 약초 가닥이 완벽하게 비껴져 바닥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것 같은 고요함 속에서 서린은 천천히 찬빛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쌓인 황금빛 금사초 무더기는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금비가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멸문의 위기에 짓눌려 죽은 듯 고요하던 이 마당이 지금은 조선 팔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이로운 광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씨 부인은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서린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에 서슬퍼런 기세는 간데없고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녀의 떨리는 손이 황금빛 명주실처럼 변해버린 금사초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감촉은 서늘하면서도 부드러웠으며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럽게 비껴진 약초에서는 은은한 향기와 함께 생명력이 펄펄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약초를 다뤄온 그녀였기에 이 결과물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경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강씨 부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서린의 손에 들린 은빛 찬빛으로 향했습니다. 아! 강씨 부인의 입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서린이 빗질을 하던 궤적과 그 찬빛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기운을 머릿속으로 복기했습니다. 차가운 이슬을 먹인 대나무와 묵은 기름의 조화. 그리고 인체의 음기를 이용해 약초의 뜨거운 열독을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벼락에 맞은 듯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백운각 안쪽 약방의 가장 깊은 곳에 모셔둔 초대 당주의 비망록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낡고 빛바랜 비망록의 마지막 장에는 단 한 줄의 수수께끼 같은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달빛의 기운으로 빚고 이슬의 결로 다듬으면 초목이 스스로 제 살을 내어줄 것이다. 강씨 부인은 그 한 줄의 뜻을 풀기 위해 20년을 고민했으나 끝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빛을 달빛 아래 놓아도 보고 이슬을 받아 약초를 적셔도 보았으나 번번이 실패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백운각의 초대 당주가 비망록에 단 한 줄로만 남겨놓고 그 후손들조차 10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해 실전되어 버린 전설의 비법이었습니다.
바로 달빛의 기운으로 빗질한다는 뜻을 지닌 월광빗질이 틀림없었지요. 시어머니인 자신조차 평생을 바쳐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던 그 가문의 비전을 매일같이 구박만 하던 천덕꾸러기 막내 며느리가 완벽하게 재현해 낸 것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설인의 손은 이미 부르트고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초라한 모습 위로 백운가게의 정통 후계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결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가문에 대한 압박감과 자신의 오만함,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근거 없는 증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20년을 매달려도 풀지 못했던 비밀의 열쇠는 다름 아닌 상처에 있었습니다. 쪼개져야만 달빛이 스며들 수 있었고 부러져야만 이슬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완벽하게 지키려고만 했지 한 번도 깨어지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너 같은 년이 감히 우리 가문의 문턱을 넘다니라며 뱉어냈던 독설들이 되돌아와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백운각의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짓밟았던 자신의 무지함이 너무나도 치욕스러웠지요. 마당 한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양에서 내려온 상궁과 군졸들도 넋을 잃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궁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것이 정령 약초란 말이냐? 임금의 병세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지금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으며 군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쥐고 있던 창을 내려놓고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그들의 시선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력을 소진한 그녀의 눈앞이 가물거렸지요. 찬빛을 쥐고 있던 오른손의 감각이 사라져 빛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으나 설인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빛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빛이 아니었다면 오늘이라는 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자 달빛의 기적이 깃든 이 작은 나무 조각이 백운각의 100년 역사를 구원했고 동시에 설인이라는 한 사람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냈습니다. 강씨 부인은 비틀거리는 설인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감히 그 고귀한 손을 만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권위와 자존심이 이 작은 여인 앞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 설인에게 가했던 모진 말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인은 그 모든 고초를 겪으면서도 이 은빛 찬빛 하나의 의지에 가문의 비법을 홀로 깨우쳤던 것입니다. 강씨 부인은 자신의 30년 집착이 부끄러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보물을 알아보지 못한 눈먼 자신이 한없이 한심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강씨 부인의 무릎이 꺾이며 털썩 소리와 함께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명문가, 백운각의 안주인으로서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무릎을 굽힌 적 없던 그녀였으나 지금 그녀는 멍하니 설인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자 경외의 눈물이었으며 동시에 뒤늦게 찾아온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놀랍도다. 실로 경이롭구나. 설이 빨갛던 감찰 상궁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설인의 손바닥 위에 놓인 금사초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지요. 햇살을 받은 약초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은은한 금빛과 은빛을 동시에 내뿜으며
신비로운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상궁은 손끝으로 약초의 결을 하나하나 매만지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내 궁에 들어와 수십 년간 약재를 보았으나 조선 팔도에서 이토록 결이 완벽하고 기운이 맑은 금사초는 단언컨대 처음 본다. 백운각은 과연 명불허전이로구나. 상궁의 극찬이 떨어지자마자 마당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멸문의 위기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던 머슴들과 친모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첫째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의 어깨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고 부엌 어멈은 치마폭으로 눈물을 훔치며 하늘이 백운각을 버리지 않으셨구만 이라고 읊조렸습니다. 감찰 상궁은 품속에서 왕실의 인장이 찍힌 서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명하노라. 백운각은 향후 왕실의 모든 특수 약재를 독점 납품하는 최고 상단으로 확정되었음을 공표한다. 이것은 백운각이 조선 최고의 상단으로서 그 지위를 다시금 공고히 한다는 선포와 다름없었습니다. 상궁은 떠나기 전에 서린에게 시선을 맞추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 두마 서린이라 하였지. 훗날 내 의원에 내 솜씨가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지금처럼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대청마루를 밟거라. 그것은 약재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자 서린의 앞날에 대한 예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상궁은 다시 한번 황금빛 금사초를 어루만지며 품속에 조심스럽게 넣었고 나인에게 이 약재가 한양까지 가는 동안 이슬 한 방울도 닿지 않게 하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군졸들과 상궁 일행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가마를 타고 멀어지자 마당에는 백운각 사람들만이 남았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오자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강씨 부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비단 치마는 이미 흙먼지로 뒤덮여 엉망이 되어 있었으나 그녀는 개의치 않았지요. 강씨 부인은 멍하니 서 있는 서린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린은 또 꾸지람을 들을까 두려워 고개를 푹 숙였지만 이내 자신의 거친 두 손을 감싸 쥐는 따뜻하고 떨리는 손길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을 얼음장처럼 차갑게만 굴던 시어머니의 주름진 두 뺨 위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가,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하거라. 강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억눌러 왔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서린의 손등 위에 자신의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 평생에 아집이 가문을 망칠 뻔하였거늘 내가 우리 백운각을 살려내었구나.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모진 시어미 밑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명문가 안주인의 위엄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으며 그녀는 그저 자식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하는 가련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서린의 눈에서도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지난 3년간 혼자 삼키며 눈물을 훔치던 서러운 기억들이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한 번에 거짓말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던 긴 밤들도 있었고 다른 며느리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홀로 눈물을 삼키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서린이 꺼내 쥐었던 것이 바로 이 찬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낡은 나무 조각을 쥐고 있으면 아무리 서러워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외로운 밤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저는 괜찮사옵니다. 그저 백운각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일 뿐입니다. 서린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강씨 부인은 며느리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그 귀한 은빛 참빛을 들고 있었음에도 나는 내 진심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았구나. 평생을 평행선처럼 겉돌기만 하던 고부 사이의 갈등이 가문의 보물인 금사초와 은빛 참빛을 통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으며 머슴들과 일꾼들까지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맞잡은 채 마당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묵은 상처를 씻어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그것은 마치 하늘이 내린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강씨 부인이 서린의 어깨를 잡고 한 발짝 물러서며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본 것이 처음이구나. 내가 3년 동안 내 눈을 한 번도 바로 보지 못하였으니 그것이 내 최대의 죄다. 서린은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 새로운 다리가 놓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통곡 소리가 잦아들고 며칠의 시간이 흘러 백운각의 처마 끝에는 투명한 아침 햇살이 고드름처럼 맺혔습니다. 서린은 이제 가문을 멸문의 위기에서 구한 1등 공신이 되어 백운각 안채에서도 가장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좋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면 정원의 백매화 나무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 방은 본래 가문의 종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이었으나 강씨 부인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서린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행랑아범부터 부엌 어멈까지 서린이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깊게 숙이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통의 서린은 오히려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작은 마님 오셨습니까? 밤새 곧불이라도 드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잠을 설쳤구만요. 부엌 어멈이 뽀얀 김이 올라오는 숭늉 사발을 들고 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서린은 그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씨 부인은 아침 식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서린을 자신의 약방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은 10수년 동안 강씨 부인 외에는 그 누구의 발길도 허락되지 않았던 백운각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마, 이리 가까이 와서 앉거라. 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익은 감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개의 약장 서랍 중 하나를 열어 빛바랜 서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서다. 이제는 내가 이 책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 같구나. 은빛 참빛의 주인이 금사초를 피워냈으니 이 비법들은 이미 내 손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다. 강씨 부인은 서린의 손을 꼭 잡고 약재를 다루는 법부터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미세한 차이까지 하나하나 전수해 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경청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을수록 가슴 속에는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듯 부채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건져내준 그 신비로운 꼬마 묘진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뗏물이 꼬죄죄한 얼굴로 무심하게 금사초의 비법을 알려주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던 아이였습니다. 서린은 그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고 낡아 빠진 누더기 대신 이 피로 탄 벌 챙겨주지 못한 것이
내내 천추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서리는 결심한 듯 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소부 잠시 집을 비워야겠습니다. 저를 도와준 그 아이를 찾아야 제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강씨 부인은 서린의 눈빛에서 확고한 결의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서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내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도리이지. 내 하인들과 수레를 내어줄 테니 부족함 없이 챙겨서 다녀오너라. 이튿날 새벽 서린은 백운각에서 가장 튼튼한 수레를 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수레 위에는 한양에서 공수해온 최고금, 청색 비단옷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기름진 소고기, 그리고 달콤한 꿀이 듬뿍 발라진 약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서리는 먼저 경상도 산청 저작거리에 거지 움막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키는 요만하고 눈이 유난히 초롱초롱한 묘진이라는 아이를 보지 못했느냐? 서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고개를 가로젓는 것뿐이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엿장수는 아이들이야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 일일이 기억할 수가 있나라며 손을 저었고, 대장간 앞에서 쉬고 있던 보부상은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라 산청에만 서너 명은 되지 않겠느냐며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서리는 포기하지 않고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느 주막집 주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런 아이는 못 봤는디, 다만 보름쯤 전에 약초를 광주리에 잔뜩 지고 북쪽 산길로 올라가는 어린 것을 본 적이 있긴 한디라고 말했고, 서리는 그 신락 같은 단서에 매달렸습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헤맸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터지기를 반복했고, 고운 비단씨는 흙먼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 깊은 산자락의 화전민 촌까지 샅샅이 뒤지며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리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험준한 골짜기 사이로 약초꾼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서리는 마을 어귀의 돌담 위에 약초를 널어 말리고 있던 허리가 기어 자로 굽은 늙은 신만이를 만났습니다. 신만이는 서린의 말을 듣더니 쪼글쪼글한 얼굴에 신기하다는 빛을 띠었습니다. 묘진이라 그 아이라면 저기 깎아지른 절벽 밑에 있는 갈대 움막에 살고 있을 게야. 워낙 신출 귀몰해서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지만 그 아이 할아버지는 아주 용한 분이시지. 이 산에 풀 한 포기 돌 한 개까지 꿰뚫고 계시니까. 노인이 가리킨 손가락 끝에는 구름도 쉬어갈 듯한 높은 절벽이 솟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하인들과 함께 가파른 길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찬 바람이 휑하니 부는 황량한 골짜기 끝에 정말로 쓰러져가는 허름한 갈대 움막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린이 움막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익숙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서린이 백운각 약방에서 수없이 맡았던 아주 진하고 구수한 당귀 끓이는 냄새였습니다. 낡은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그 향기는 분명 묘진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가슴이 방망이질 치듯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문짝을 조심스레 밀어 열었습니다. 낡은 문짝이 삐걱 소리를 내며 무겁게 열린 너머로 흙바닥에 낮게 앉아 화로를 부채질하는 백발. 노인과 그 옆에 턱을 괜 채 붉은 불꽃을 바라보던 묘진의 모습이 서린의 시야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화로 안에서 타오르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화르르 소리를 내며 붉은 빛을 내뿜었고,
그 위에서 끓고 있는 무쇠솥에서는 아까보다 훨씬 진하고 깊은 약초 향기가 몽글몽글 피어올라 서린의 젖은 속눈썹에 내려앉았습니다. 서린이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문설주를 꽉 부여잡는 순간 불꽃을 보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던 묘진이 고개를 번쩍 들더니 서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특유의 맑고 투명한 미소를 지으며 하얀 이를 드러냈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듯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짐의 참빛 농사는 잘 지으셨는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꽤나 하셨을 텐데 발바닥은 좀 안 따가우신지 모르겠네. 묘진의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리는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뺨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심장이 터질 듯한 안도감과 미안함이 뒤섞여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바닥에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서린이 왈칵 눈물을 쏟으며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으려 손을 뻗을 때였습니다. 묘진의 옆에 그림자처럼 앉아있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껄껄 소리내어 호탕하게 웃으며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노인의 허리는 구부정했으나 그 형형한 눈빛만큼은 깊은 산속에서 마주친 호랑이의 눈처럼 맑고도 깊어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서린이 하인들을 시켜 가지고 온 화려한 비단옷들과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 보따리들을 힐끗 쳐다보더니 잠시 눈을 감고 은빛 수염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입을 떼었습니다. 우리 묘진이가 밖에서 오지랖을 부려 백운각에 큰 은혜를 입힌 모양이구려. 허나 이 귀한 물건들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요. 산속 늙은이와 어린아이에게 이런 비단과 진미는 그저 몸에 맞지 않는 무거운 짐일 뿐이니 말이오. 서리는 노인의 단호한 거절에 당황하여 눈을 크게 뜨고는 이것은 목숨을 구해주고 가문을 살린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자신의 작은 정성일 뿐이라며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어르신,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희 백운각은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제발 이 성의를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서린의 목소리는 간절함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고 서린이 그 이유를 묻자 한참 동안 화로의 불꽃을 응시하다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인은 화로 위의 솥뚜껑을 열어 안에 끓고 있던 약초를 나무 국자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솥 안에는 서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희귀한 약초가 담겨 있었으며 그것은 지리산 최고봉에서만 자란다는 전설의 약재였습니다. 노인은 그 약초를 들어보이며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쓰러져가는 낡은 움막에 은거하던 노인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경상도 산청의 백운각 일대 당주에게 처음으로 산천초목의 깊은 이치와 희귀한 약초를 다루는 비법을 전수해 주었던 전설적인 신만이 무에도사의 직계 핏줄이었습니다. 노인의 나지막한 음성은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처럼 움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00년 전 그대 가문의 시조는 이 산천의 기운을 빌려 병든 자를 고치겠다는 숭고한 뜻을 품었었지. 그때 내 조부님께서는 그 마음이 가상하여 산의 비밀을 나누어 주셨던 것이요.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화로 속 불꽃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100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처음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약속이었소. 아픈 이를 낫게 하고 그 대가로 산의 은혜를 되돌리겠다는 맹세 말이오. 허나 사람의 욕심이란 것이
물과 같아서 한 번 넘치기 시작하면 제 길을 찾지 못하는 법이지. 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세월이 흘러 백운각은 조선 땅에서 제일 가는 거상이 되었으나 선조들이 지키고자 했던 근본을 잊고 오직 탐욕과 아랫사람들에 대한 억압에만 물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병든 자에게 약값을 받지 않았지. 그것이 2대 당주 때부터 약값을 받기 시작했고 3대 당주 때는 약값을 2배로 올렸으며 지금의 백운각은 가난한 자가 문턱을 넘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네. 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결국 쓰러지는 법이지. 자네 시어머니와 백운각의 식구들은 약초를 생명을 살리는 귀물로 보지 않고 오직 금전으로만 보게 되었으니 자네 신령함이 그들을 떠난 지 오래였네. 노인은 백운각의 타락을 멀리서 지켜보며 안타깝게 여겨왔고 이제는 그 뿌리마저 완전히 썩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손자 묘진을 마을로 내려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묘진은 마을 곳곳을 누비며 백운각 식구들의 됨됨이를 살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마음의 맑음을 잃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막내 며느리 설인의 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설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묘진이가 자네에게 참빚을 건네고 약초의 향기를 맡게 한 것은 자네의 그 맑은 성정만이 이 무너져가는 가문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네. 우리는 비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가문의 시조가 가졌던 그 따뜻한 탕약 한 사발의 온기를 되찾길 바랄 뿐이요. 노인의 말에 설이는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즉, 묘지는 단순히 설인의 처지가 가여워 도운 것이 아니라 백운각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완전히 고사하기 전에 가장 건강한 가지인 설인에게 실전되었던 진정한 치유의 비책을 넌지시 돌려준 셈이었습니다. 모든 인과관계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듣게 된 설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꼈으며 눈앞의 작은 아이가 평범한 떠돌이가 아니라 자신의 가문과 삶을 구원하러 온 고귀한 존재였다는 사실의 감격과 경외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설이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화로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묘진의 작고 단단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설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이전에 본 적 없는 강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묘진아, 이 미천한 며느리가 이제야 가문의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주신 이 귀한 뜻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백운각이 다시 생명을 살리는 집이 되도록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설인의 고백은 산바람을 타고 움막 밖으로 멀리 퍼져나갔으며 그 순간 화로의 불꽃이 마치 설인의 결심에 화답하듯 더욱 크게 일렁이며 주위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묘지는 그저 말없이 설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장난기 어린 눈을 찡긋해 보였는데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조선 최고의 약재상을 다시 세울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설인의 하얗게 질린 손마디에는 간절함이 가득 실려 있었으며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뜨거운 눈물방울이 묘진의 거친 손등을 적셨습니다. 묘진아, 어르신 이러실 것이 아니라 부디 저와 함께 백운각으로 가시지요. 제가 평생을 다해 두 분을 친가족처럼 모시고 이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과 학문을 내어주겠나이다. 설인의 목소리는 애절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꾹꾹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묘지는 산들바람처럼 맑게 소리내어 허허 웃더니 서린의 억센 소나귀에서 자신의 작고 보드라운 손을 부드럽게 스르륵 빼내었습니다. 아짐의 찬빛이 달빛을 묵어봤자 달이 되는 건 아니지. 달빛은 그저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기라에 저는 비단옷 입고 방 안에 갇히는 것보단 저 구름이랑 바람 따라 흘러가는 기. 제일 행복합니다. 아이의 말은 고작 7살 꼬마의 입에서 나왔다기엔 믿기 힘들 정도로 깊은 철학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아이를 붙잡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묘진의 눈동자 속에 담긴 바람의 자유로움을 보는 순간 그것이 자신만의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의 곁에 묶여 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에게 멈추라 할 수 없듯이 묘진에게 머무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노인 역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짐이랄 것도 없는 낡은 보찜을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이보시오 안주인 빛이 쪼개지지 않았다면 어찌 달빛을 온전히 품을 수 있었겠소. 그대의 가슴에 새겨진 그 깊은 상처가 곧 가문을 살린 귀한 약이 된 것이니 앞으로도 그 어진 마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피며 살아가시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운막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린 문틈으로 지리산의 서늘하고도 맑은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미련 없이 운막을 나서 굽이진 산길을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묘지는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짐의 찬빛 잘 간수하시소. 달빛이 있는 밤이면 가끔 이슬에 내놓아 주시소. 그래야 빛이 오래오래 아지매를 도와줄 기라에 아이의 마지막 당부마저도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서리는 차마 더 이상 그들을 붙잡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붉은 노을이 짙게 내려앉는 지리산 자락으로 스며들듯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향해 거친 흙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엎드려 깊은 큰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서린의 낮은 읍초림이 산들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노인과 아이의 모습이 저녁 노을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서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풀잎 사이에서 들려오는 듯했고 품속의 찬빛이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듯했습니다. 서리는 찬빛을 꺼내어 노을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쪼개진 단면에 새겨진 달빛의 흔적이 붉은 석양과 만나 오묘한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빛 한 자루에 어머니의 사랑과 묘진의 지혜와 달빛의 기적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찬빛을 가슴에 꼭 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백운각으로. 훗날 서리는 쪼개진 찬빛이 가르쳐준 겸손의 교훈과 바람의 아이가 남긴 지혜를 가슴 깊이 새긴 채 조선 팔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듬어 안는 가장 어질고 지혜로운 대행수로 역사에 그 이름을 뚜렷이 남기게 됩니다. 그녀는 약값을 낼 수 없는 자에게는 무상으로 약을 나누어 주었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거두어 학문을 가르쳤으며 달빛이 환한 밤이면 어김없이 빛들의 찬빛을 내어놓아 그날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백운각의 대문에는 더 이상 멸문지화를 두려워하는 자물쇠가 걸리지 않았고 대신 누구든 아프면 찾아올 수 있는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여생을 서린의 곁에서 조용히 보냈으며 손자 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늘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바람을 닮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우리 집을 살렸단다. 흙먼지 묻은 치맛자락을 툭툭 털고 일어선 설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산청의 따스하고 상쾌한 바람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부드럽게 휘감으며 불어오고 있었으며 저 멀리 지리산 봉우리는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듯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위용을 뽐내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인연이 가고 새로운 삶의 장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어디선가 묘진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햇살에 반짝였고 설이는 더 이상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의 아이가 남긴 씨앗을 품은 돼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